네, 42번 문제를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뭐 열심히 해야죠, 그지? 국가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개 이제 국가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를 쓰면 됩니다. 이게 법률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각종 시책의 강구다. 첫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생활 보호.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라고 거기 써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목적의 수집, 오용, 남용, 무분별한 감시, 추적. 그러니까 목적의 수집, 그 다음에 남용하면 안 되고, 그 개인의 동향,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가 함부로 정보 파악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민간인 사찰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 개선, 법령 등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또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법령의 문제죠. 이게 말로만 될 일인가?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니까요. 그리고 3번은 국가 지자체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그죠? 그리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해야 된다. 뭔가 촉진한다는 말이 나와. 촉진 지원.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그죠? 국가는 뭐 국민에 대해서 항상 명령이나 지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일을? 개인정보 처리자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자들도 나름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가는 촉진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 제정 시의 책무 나왔습니다. 법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들 때 그때 또 어떤 주의점이 있느냐 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 법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 법의 목적이 뭐였어요? 국민의 이 법의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자기 정보상 자기 통제권,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43번 문제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이 문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집, 이용.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면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또 그걸 타인의 정보인데 이걸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타인 A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게 정보 주체지요. 네, 정보 주체의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또 언제냐, 이게.
이거는 본인이 이용하는 거고 이건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눠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입니다. 언제 수집하고 이용하느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거기 위에 보듯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건 뭐냐면 동법 업계의 생리다. 동법 업계의 생리학, 업계 생리학, 그죠? 그래서 이게 정보 주체가 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되지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요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업자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계약이죠. 계약. 상대방과 그러니까 정보 처리 관리자가 혹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 학원에서도 이 학생분들이 책을 주문을 하면 책을 배송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송하려면 당연히 주소를 알아야 될 테고 그러면 주소를 안다는 건 비록 개인 정보지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원래는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동의를 얻거나 이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기가 또 곤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이 정보 주체 쪽에 정보 주체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 있죠. 재산. 여기에 어떤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이걸 급박하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리는 이제 이자로 기억하시되 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에요. 이건 누구냐면 정보 주체가 아니라 처리자죠. 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그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분명하면 이때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고, 자,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집하게 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겠습니다.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있어. 한계, 제한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이런 수집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 지금 수집한 정보는 최소한의 수집이다 라는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고요?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 쪽에 있는 것이지 반대로
정보 주체 측에서요. 당신이 지금 현재 수집한 나의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 범위 이외에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가능하다는 점 있지. 부동의가 가능한 점. 최소한의 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야죠.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의했다는 것을 부동의를 이유로 자,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 금지. 아무튼 상대방은요, 자기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이용될 수 있는지, 수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의할 수도 있어. 부동의했대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원에서는 학원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요. 학원이 가능하죠. 이게 되게 정보 주체 그걸 굳이 거부하는 학생도 없어요. 되게 필요에 따라서 학원이 자기한테 연락해오는 것이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괴팍한 학생이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야 나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왜 당신이 알려고 합니까? 하면서 만약에 부동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 학원이 야 당신한테는 우리 학원 등록기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2번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제3자한테 제공하는 거죠. 원래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제한적으로 수집한 건데 이걸 또 더군다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사유가 있다면 허용 사유 가능한 사유가 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역시 아까 뭐라고 했죠? 동법업계 생리라고 했죠. 여기 말이죠. 동법 있고 동법업생이에요. 여기는 동법업생.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봅시다. 뭐가 두 개가 빠져 있죠. 보면 일단 정보 주체의 동의. 이건 뭐 똑같겠죠. 내가 동의하는데 뭐 어떻겠어. 제3자한테 줘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일이니까 법령상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데 혹시 이것이 그 정보 주체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급박한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요 네 개는 이 두 사유에서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제 빠지는 게 있죠. 계약. 요거 있죠, 요거. 네, 계약. 계약의 체결 이행. 당연히 빠지죠. 계약이라는 건 개인정보 처리자의 상대방이 정보 주체인 경우니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사가 일치하는 게 계약인데 제3자잖아요. 이거는 제3자. 상대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익을 비교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과
정보 주체 이익을 비교해 가지고 요쪽이 더 큰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제3자니까 이거는 정보 주체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대방께 맞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빠집니다. 이건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 주체와의 문제라고요. 이 두 가지는. 44번 볼까요? 44번 문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 관리가 있던 개인정보의 파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파악이. 어이구, 42번, 44번이죠. 44번.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 이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파기한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지. 없애야죠. 요즘 그 상식용어로 뭐 잊혀질 권리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잃혀질 권리.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살아가면서 생애 기간 동안에 나의 정보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 뭐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지구를 떠나면 죽으면 내 개인 정보도 함부로 남겨지지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잊혀질 권리도 있어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1번 보시면 정보 주체는 정보 주체의 권리 이렇게 놓고 간단히 이제 언급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는 아까 뭐가 있어요? 뭐 열람 청구권, 정정 청구권, 네, 삭제 청구권 있고, 네, 그리고 그 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이 있죠. 정지 요구. 근데 여기에다가 뭐냐면 파기 요구권까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예 그냥 없애버려라. 파기 요구할 권리도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파기한다는 것이 뭘까? 그 내용 구체적으로. 파기는 없앤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정보를 현재 없애는 게 파기지만 여기에 이것이 새롭게 다시 재생되거나 복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체 없는 파기다. 기간이 경과됐거나 목적 달성들의 여부로 더 이상 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파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보유기간. 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목적 달성을 이루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단 말이야. 다만 단서도 있어요. 법령에 따라 이것이 보존 대상인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법이요? 자, 이게 개인정보인데 이건 향후 5년간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야, 아무리 내 정보라고 하지만 없애달라 이렇게 청구해봐야 뭐 거절당합니다. 그 공공기관은 그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요 법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보존 의무가 있으면 만약에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보존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정보 주체가 파기 요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파기해야 되고 복구나 재생을 방지하는 것도 이 내용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령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보존을 꼭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법령상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정보와는 뭐야? 분리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 정보들과는 분리해서 저장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45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또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동의받으면 아까 봤죠? 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이나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거.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 얻는 방법. 1번에요. 그래서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사항을 구분한다.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 같으네요.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 대해서는 yes냐 no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구분하라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동의 없이 동의 불필요한 정보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불필요한 정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개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것도 역시 구분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입증책임 문제가 또 나오는데, 어떤 정보가 개인의 동의를 필요 없게 한다는, 불효하다는,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불효한 점이 때문에요.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혹시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갈 염려가 있어요. 따라서 동의가 불효하다는 판단은 정보 주체에게 불리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3번. 홍보, 판매, 권유시.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홍보,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그리고 판매, 권유시. 이것도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4번. 4번도 아까 나왔던 겁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다. 정보 주체가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동의 여부는 정보 주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 여기 이제 처리자가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아동이 여기 있단 말이야. 아동. 14세 미만의 아동이 있어. 그럼 아동에 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 있죠. 이제 3자 간의 관계인데, 동의를 누구로부터 얻느냐? 의사표현이 명확할 수 없으니까 이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요.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직접 이렇게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디 사는 누구냐, 전화번호 같은 거 있죠. 전화번호 알아야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지. 그러니까 이러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직접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46번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번.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민감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식별정보가 있고 네,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관계부터 먼저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건 식별한다 보니까 이 정보를 타인의 정보가 아니라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등록번호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사실은 문제가 끊어질 수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특별히 더 따로 규정을 둬놨어요. 그러니까 고유식별 정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번호야. 근데 주민번호라는 것은 더 식별번호 중에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로 뒀으니까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민감 정보. 민감 정보는 처리를 제한합니다.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요. 뭐 의의 같은 거 쓰면 되죠. 의의나 원칙. 그럼 이 파트에다가는 이 민감 정보가 무엇인데 대해서 쓰면 되죠. 민감 정보가 뭡니까? 바로 개인의 사생활에 현재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가입 탈퇴 여부, 노조 가입 탈퇴 여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뜨면요, 이 내용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법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 있었는데, 지금은 사상, 뭐 신념, 정당 가입 여부, 노조 가입 여부, 그다음에 건강, 성생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써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누구의 동의겠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 내가 아무리 나의 어떤 건강 문제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좋다 이거야.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 정보를 좀 쓰시오, 사용하시오, 이렇게 동의를 하면 되고, 그 법령이 정하면 되지요. 법령상 민감한 이러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고유 식별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고유 식별 정보. 이것도 역시 처리를 어때요? 허용하는 거야, 뭐야? 제한한다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한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에 대한 의의가 또 있어야죠. 원칙이나 의의. 고유 식별 정보라 하면 뭡니까?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개인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 정보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놓는 거예요. 주민번호 또 뭐예요? 여권 번호가 있고, 운전면허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식별 정보입니다. 여기도 또, 이제,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의 동의, 그리고 법령에 따라 이러한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고유 식별 정보와 관련해서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조치란 말이 아까 민감 정보할 때는 이런 말은 안 나왔죠. 안전 처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왜냐하면 이러한 번호들이 도난되거나 유출되거나 변조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훼손되지 않도록 이 암호화 국가는요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조치 얘기를 꼭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본 것이 주민번호죠. 예, 주민등록번호는 저 2번에 있는 고유 식별 정보의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것도 역시 처리의 제한이라고 해야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처리가 불허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있어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법령에서. 그리고 정보 주체의 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기타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은 예전에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반드시 주민번호를 막 집어넣게 돼 있죠. 근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그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막 유포된단 말이죠. 요즘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요 인터넷 가입을 할 때, 회원을 갈 때 인터넷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사이트 운영자지요. 개인정보 처리자. 그 다음에 3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국가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은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행자부 장관이. 주체가 행자부 장관이에요. 행자부 장관은 뭐라고요? 이런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니까 5월 말이면은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요즘은 편해가지고 홈택스라는 게 있더라고. 홈택스. 네, 국세청 홈페이지인데 이름이에요. 홈페이지 이름인 것 같아요. 홈택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가입을 하면 돼요. 네,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뭘 가지고 가입했냐? 주민번호를 찍는 게 아니라 공공인증서 있죠? 공공인증서. 여러분 이제 공공 아이핀 같은 것도 있고 아이핀, 공공 아이핀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여러분 그죠? 인터넷 베킹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만들었을 거야 아마. 이걸 이용하니까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되는 장관이 누구라고? 행자부 장관이다. 행자부 장관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46번까지 오늘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 47번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CCTV 얘기고, 요건 작년에 큰 문제, 40점짜리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영사정보, 영상정보 처리기기.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작년에 나온 거는 이제 47번 문제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그 48번, 뭐 A신은이라고 나온 문제 있죠? 40점짜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떴을 때 여러분이 잘 쓰려면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면 뭐 능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